실제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인물의 뭐 생각을 서술할 때는 이렇게 한 개의 따옴표를 써. 이거를 우리가 내적 독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고 어쨌든 대화는 따옴표로 표시되는 것들은 대화 인물이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다? 서술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서술자가 하는 말이 서술만 있는 게 아니거든. 서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개가 더 있어. 묘사도 있어. 그래서 이제 서술자가 서술하는 따옴표가 없이 서술되는 것들은 서술이거나 묘사야. 그럼 서술과 묘사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묘사는 나중에 설명할게.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들을 우리는 묘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소설 속에는 두 명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목소리들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서술 방식이 되는데 그래서 소설의 서술 방식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느냐면 몇 가지? 서술, 묘사, 대화 이렇게 나눠져. 서술, 묘사,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지문에서 예를 들면 예문에서 나왔을 때 이 예문에 나와 있는 건 뭐 아니면 뭐다? 서술이거나 묘사이거나 대화이거나 셋 중에 하나일 거다. 먼저 우리가 뭘 구분할 수 있어? 서술자가 말하는 것과 인물이 말하는 거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따옴표로 구분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프린트 잠깐 볼게요. 프린트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소설의 문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체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 옆에 좀 적을게요. 서술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서술 방식. 그러니까 소설에서 나오는 문체라는 건 이제 문장의 형태들인데 선생님은 이제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목소리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소설 속의 목소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서술, 묘사, 대화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눠야 될 것들이 대화를 먼저 분리를 하는 거죠. 대화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대화가 아닌 것들은 서술이거나 묘사가 그래서 서술과 묘사를 구분짓는 기준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은 묘사가 지금 이제 프린트에 보면 제일 마지막 박스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술이나 묘사나 대화가 셋 다 드러나 있는 예문이거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뭐하고 나누는 거야? 대화와 대화가 아닌 것들을 나누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따옴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들은 뭐겠구나? 대화겠구나. 누구의 목소리? 인물들의 목소리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두 개가 따옴표가 없으니까 이건 서술자의 목소리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지. 서술자의 목소리니까 이제 그 목소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자세하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서술이 되거나 묘사가 되는데 근데 참고로 이제 이 서술과 묘사를 구분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냥 서술자의 이야기들은 그냥 서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건 너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묘사라고 하면 돼.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지금은 일반적인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소설에 나타나는 말하기 방식 즉 서술 방식은 세 가지가 있고 대충 그 세 가지가 대화와 서술과 묘사라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때 그 대화는 인물이 하는 말이고 서술이나 묘사는 서술자가 하는 말이구나 정도만 이해해도 돼.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요 부분은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의 심리와 성격 제시방법 이제 교재에 보시면 인물의 심리와 성격 제시방법을 진행할 건데 제락네 여기 진행할 건데 우리가 오늘 소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예전에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아마 소설 이론을 배우게 될 텐데 중학교 2학년 때 보면 소설 구성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소설 구성의 3요소 기억나? 소설 구성의 3요소 소설 구성의 3요소 그게 그때만 중학교 2학년 때 국어선생님이 야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외워야 돼 하면서 3가지 외우라고 했던 게 있을 것 같은데 무엇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그 다음에 뭐야? 인물 사건 그 다음에 배경 기억 안 나? 기억나지? 인물 사건 배경 자 그래서 요 표기 좀 하고요 인물과 시스템에서 그 앞에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인물 사건 배경인데 이제 문제는 얘들이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배울 때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소설에서 제일 중요해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이 수능에서 소설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인물, 사건, 배경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물, 사건, 배경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이 인물, 사건,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일까라는 것들을 먼저 공부 좀 해야 돼. 그래서 왜 수능에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당연히 이게 중요하니까 수능에서는 당연히 얘를 중심적으로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얘들이 왜 중요한지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이런 인물, 사건, 배경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번에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 답을 맞추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고 답을 맞추기 위해서고 먼저 알아야 될 게 지금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설이 수능에서 어떻게 문제로 나오고 있는지 또 우리가 뭘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출발점은 우리가 3월달부터 본격적인 학습이 진행된다면 1, 2월달은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인물, 사건, 배경 이 3가지를 이제 오늘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인물 페이지는 144페이지로 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소설의 3요소 중에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인물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첫 번째가 인물의 성격 유형입니다. 자, 인물의 성격 유형. 인물의 성격 유형. 사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유형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수백 수천 가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백 수천 가지 성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 두 사람이 동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성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들을 다 일일이 그걸 개념화시켜 얘는 어떤 형이다라고 단정짓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을 모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 유형은 2가지 유형을 좀 기억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먼저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물을 딱 봤을 때, 아, 이 인물은 긍정적인 인물이구나, 아, 이 인물은 부정적인 인물이구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춘향전에서 춘향이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 인물은 부정적 인물. 긍정적 인물. 맞죠? 그 다음에 변사또는 긍정적 인물이야, 부정적 인물이야? 부정적 인물. 왜 변사또는 부정적 인물이야? 왜 춘향이는 긍정적 인물이지? 자, 흥부전에서 흥부는 긍정적 인물이야, 부정적 인물이야? 긍정적 인물. 놀부는 부정적 인물. 그럼 왜 흥부는 긍정적 인물이고 왜 놀부는 부정적 인물이야? 돈이 많으면 부정적 인물이야? 이유가 뭘 것 같아? 우리가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 것 같아? 행동.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행동을 하면 긍정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부정이 되나요? 착한 행동. 착한 게 뭐냐는 거지. 이 문제는 뭐가 착하냐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착하다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긴 해요. 근데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긍정과 부정적인 인물들이 좀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긍정과 부정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 캐릭터가 나왔을 때, 드라마 같은 데에도 어떤 인물이 나왔을 때 이 인물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한다면 참 쉽지 않거든요. 내 친구 중에서도 얘는 긍정적인 인물이 유형에 속할까 부정적인 인물이 유형에 속할까 이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분명히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나랑 친하면 긍정, 나랑 안 친하면 부정,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 소설에서 이 긍정과 부정을 구분할 때 그 기준들이 우리 그냥 감으로 항상 이야기해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내가 느껴와 살아왔던 대로 판단하는 것들은 항상 순환에 가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는 기준을 잠깐 생각해요. 긍정은 나를 위하는 인물, 남을 위하는 인물. 당연히 남을 위하는 인물. 그래서 그런 인물을 우리는 이타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나 자신보다는 사회나 국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하는 인물, 이걸 이타, 남을 이롭게 만드는 인물을 그래서 이타적 인물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부정적 인물은 이기적 인물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이기적 인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민족의 어떤 발전,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내가 좀 더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인물들은 이기적 인물이 되고요, 부정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전소설에서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아니면 왕을 해치고 이런 인물들, 역적을 가시켜 역모를 꾀하고 이런 인물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인물들이죠. 그런 인물들은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그에 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장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는 인물들은 당연히 이타적 인물이 될 거고요, 긍정적 인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대소설에도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고통에 빠뜨리는 인물들은 당연히 무슨 인물? 부정적 인물이 될 거고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긍정적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인물과 소극적인 인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인물은 의지를 지니는 인물이고요, 소극적인 인물은 그런 의지가 없는 인물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지가 있어서 뭔가 저항을 하거나 이런 인물들은 적극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두 가지거든요. 인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두 개의 기준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소설에서 소극적 인물과 적극적 인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 인물, 부정적 인물은 여러분들 부정이 아니면 다 긍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꼭 굳이 착한 일을 안 하더라도 그냥 나 열심히 살고 있는 인물들, 이 사람들도 다 긍정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작품 중에서 전장과 시장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두 여인이 이제 배급을 해준다 그래서 이 모래사장에 가서 배급을 받기 위해서 모래사장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두 여인이, 동네 여인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결국은 한 명은 결국 그 식량을 가지고 오려다가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인물로 나옵니다. 자, 그런 인물들은 긍정적 인물이야, 부정적 인물이야. 배급을 주기 위해서 전쟁의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식량을 구하러 간 인물들은 꼭 이타적은 아니더라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인물은 아니니까 그런 일반적인 인물도 다 긍정적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그 부정적인 상황들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이 가난 속에서 그냥 가난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냥 그 속에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에요? 소극적 인물이어서 적극적 인물이어서 소극적 인물이고요. 아니야. 나는 이런 가난이라는 상황을 극복해내고 아니면 이런 전쟁이라는 상황들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이러면 무슨 인물이 돼요? 적극적 인물이 되겠죠. 그러면 그 소극적 인물과 적극적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 그 두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져요. 소극적 인물들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인물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쪽의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아, 이런 긍정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외적 현실이고 전쟁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하는데 펜처가 좋더란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소극적으로 피해받고 살아가는 인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인물들도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 순환 이대라는 작품 알아요? 아버지는 팔이 없고 아들은 다리가 없는 인물이죠. 본 적 있어? 시연이 봤나? 순환 이대? 들은 적 없어? 그 순환 이대라는 작품을 보면 아버지는 일제 치하에서 징용에 끌려갔다가 파란 쪽을 잃어요. 그 다음에 아들은 그 이후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제대를 하고 돌아와요. 두 사람이 이제 기차역에서 만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위기가 있어요. 무슨 위기가 있느냐면 외나무 다리가 있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만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외나무 다리를 어떻게 건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외다리이기 때문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가 너무 불편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건너기 힘들 텐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아들을 등에 업고 대신에 자기가 잡고 있던 이 고등어는 아들이 팔이 성하니까 아들에게 주고 자기가 아들을 업고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요. 그러면 이때 이 아버지는 주어져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이겨내야 되는 적극적인 인물이잖아요. 이런 적극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되면 이 소설의 주제는 전쟁의 비극성이나 비참함 쪽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 쪽으로 주제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주제의식은 두 가지거든요. 현실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소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서 그걸 극복해내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설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우리 윤지가 영광스럽게도 소설의 주인공이야. 소설의 주인공이면 작가의 주제 의식은 주제 의도는 뭘 것 같아요? 작가는 왜 은지를 주인공으로 삼았을 것 같아요? 그냥 부담 없이 이야기해봐. 은지를 왜 주인공으로 삼았을까? 은지가 아니고 윤지지? 응? 윤지를 왜 주인공으로 삼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지 말자.
좀 공부도 안 하고 진짜 말썽만 부리고 이렇게 살지 말자 이러면 안 될까? 농담이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지금. 근데 만약에 반대로 선생님이 소설의 주인공이야, 지연아. 선생님이 소설의 주인공이면 작가 의도는 뭘 것 같아? 선생님이 소설의 주인공이면 그러니까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닐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긍정적인 인물과 부정적인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왔을 때 소설에서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주제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인물은 어디에 속하는 인물이야? 사실 긍정적인 부분에 속한 인물. 이런 인물들을 캐릭터로 제시한다는 건요.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면 최소한 이렇게는 살지 말자라는 것들을 교훈으로 전달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흥부전에서 흥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흥부처럼 살자야. 주제 방향이. 흥부전에서 놀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놀부처럼 살지 말자. 알겠지? 그러니까 춘향전에서 춘향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춘향이처럼 살자. 그러니까 주제가 뭐가 돼? 춘향이처럼 살자가 뭐야? 절개 있게 지조 있게 살자가 되는 거고요. 또 변사또처럼 살지는 말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고 억누르고 살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춘향전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주제를 파악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이런 인물의 성격을 두 번째로 이런 인물의 성격들을 제시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자, 그래서 성격 제시 방법입니다. 성격 제시 방법. 그러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물의 성격들을 어떻게 제시할까?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인물들을 어떻게 제시할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설자가 독자에게 이 인물은 이런 애예요 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한테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해. 그럼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게 돼? 쟤 참 착한 애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야, 쟤 자기 간을 가지고 부모님 간 이식 수술에 자기 간을 기증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착하다는 건데, 첫 번째 거는 어떻게 얘기한 거야? 직접적으로 그 인물의 성격을 이야기한 거잖아.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성격에 직접 이야기하지 않은 거니까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144페이지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인물의 그런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양면이 여기 나와 있지만 직접 제시가 있는 거고요. 이걸 다 띄워볼게요. 직접 제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간접 제시가 있고, 이 두 개는 어떤 관계냐? vs 관계죠. vs라는 건 뭐라 그랬어? 얘가 아니면 얘다라는 거잖아. 이게 vs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vs를 해주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각자 다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만 판단하면 얘면 얘가 아니면 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즉 기준이 한 개만 있어도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제시는 말 그대로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볼게요. 직접 제시 방법, 다른 말로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동그라미 쳐볼게요. 말하기 동그라미 쳐봐. 시영이도. 이거 우리 카페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 한 명 한 명 호명할 때 어떻게 호명하는지 굉장히 중요해. 응? 알겠지?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호명을 하면 너희들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인물로 거듭나는 거고, 내가 나쁜 쪽으로 혹시나 어떻게 문맥과 상관없이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공부 안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문제아로 다 알려지는 거야. 이게 되게 유명한 거. 나중에 너희들 막 장난 아닐 수 있다. 지금이야 지금 문제가 좀 찍히면 어때 이럴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정치인이 되려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정치인이 못 될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러고요. 그러면 책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성격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직접 동그라미 칠게요. 직접 서술하는 거예요. 직접 서술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간접 제시도 볼게요. 간접 제시 다른 말로 보여주기 방식입니다. 보여주기 동그라미 칠게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간접 제시와 보여주기 같은 말이에요. 보여주기 방식인데 서술자가 자 보여주기 방식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말 그대로 간접 제시는 뭐라고? 직접 제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 개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다 뭐라고요? 보여주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만 이제 간접 제시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이거 자체로 그냥 공부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제시를 할 경우 간접 제시라고 본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서술자가 직접 이야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거 예문에서 지금 첫 번째 예문에서 직접 제시가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예문에서 직접 제시가 드러나 있는 부분 찾아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인물의 내면 심리나 성격이 직접 서술되어 있는 부분. 어디에? 그쵸?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에 심부름꾼인 걸 생각하면 서글픈 눈물이 아니 날 수 없는 것이다. 서글픈 눈물이라는 건 인물의 내면 심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거잖아.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내면 심리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나왔으니까 얘는 직접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읽어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당연히 간접 제시가 되는데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짱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기분이 나빠. 짱아를 보니 기분이 나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오늘 짱아를 보니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렇게 짱구가 말했다면 이건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 맞아요? 시현이 어때? 직접 제시 맞아? 뭐라고 했어? 짱구가? 기분이 나빠. 맞아? 근데 이건 짱구가 한 거잖아. 짱구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이건 직접 제시가 아니라 간접 제시예요. 왜냐하면 직접 제시는 누가 직접 제시하는 건데? 직접 제시는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누가 직접 제시하는 건데? 책 볼까요? 직접 제시는요, 누가? 서술자가, 서술자 번호를 칠게요. 별표 치고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성격에 대해서 직접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에서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를 찾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제시가 되려면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배웠죠. 소설의 여러분들 전개 방식에서 서술 방식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제시가 되려면 이건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된다? 서술자의 어디에? 서술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서술에서 나와야만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는 거잖아요. 서술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서술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화에서 인물의 심리가 직접 나오더라도 그건 직접 제시가 아니야. 대화는 누구의 말이야? 인물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서술자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이건 직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제시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대화 장면, 대화 부분에서는 직접 제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대화는 무조건 무슨 제시다? 간접 제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 직접 제시는 어디 부분에서 나와야 된다고? 어느 부분에서? 서술자의 서술 부분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대화에서 아무리 심리나 그걸 직접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직접 제시가 될 수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요게 이제 오늘 지금 첫 번째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이해하는 건데, 직접 제시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제시한다는 것은 누구의 뭘 통해서? 서술자의 서술에서 직접 제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2번 같은 경우 예문은 간접 제시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간접 제시의 대표적인 예가 뭐야? 대화지, 대화. 그래서 그 대화 양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문을 제시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구분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늘 시점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점 부분 여러분들 미리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0분 쉴 건데